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난영이가 써올린 작은공 2부 강의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그들 옆에 법이 있다까지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그들 옆에 법이 있다는 말은 우리한테는 법이 가까이 있지 않다. 오히려 가진 자에게 법이 가까이 있다. 그래서 가난하는 자를 몰아내는 그런 비정한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앞세워 자기 욕심을 채우니까 우리는 더욱 할 말을 못하고 쫓겨나가고 소외당하게 되죠. 자, 중략 부문의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그동안 충분히 일했고, 아버지가 놓은 게 아닙니다. 충분히 일했고, 심지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선조들도 고생을 했어요. 하지만 영원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입주권 가격은 자꾸 오르고, 입주할 능력은 없고, 그래서 행복동 사람들은 하나 둘 입주권을 팔아서 작은 돈을 가지고 동네를 떠나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어머니는 낮에 떼놓았던 알루미늄 표차를 종이에 쌌죠. 그것을 철거 개고장과 함께 옷장 안에 넣었다. 영희야, 어머니가 불렀다. 아버지 어디 가셨니? 모르겠어요. 영호야, 아까 아무 말씀 없이 나가셨어요. 영희야, 큰오빠는 어디 있니? 방에 있어요. 아버지가 어디를 가셨을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불안해졌다. 왠지 여러분도 좀 불안이 느껴지죠? 난쟁이 참 불쌍한데요. 얘들아, 아버지를 찾아봐라. 나는 아버지가 놓고 나간 책을 읽고 있었다. 자, 요거 좀 중요한데요. 1만 년 후의 세계. 이 책 제목이 이래요. 1만 년은 엄청난 세월이죠?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어떤 의미입니까? 꿈꾸고 희망하는 그 세계가 1만 년 후에나 온다. 즉, 가까운 미래에는 도저히 올 수 없다는 의미를 보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들의 가난, 이들의 소외, 이것들이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그러한 희망은 1만 년이나 지나야 이루어질까 말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한 세계를 희망하지만 1만 년 후에 올 수 있는 그런 세계를 희망하지만 오지 않은 1만 년이라는 거지 안 오는 것 같죠?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오지 않을 것 같은 미래를 암시합니다. 일부러 이제 책 제목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작가가. 그만큼 그 소외받고 가난한 자들이 그 소외에서 벗어나기란 사회 구조적 모순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죠. 그죠?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계속 가난했는데 자식들도 계속 가난하고, 영호와 영수, 영희도 나중에 크게 잘 살까요? 그렇지 않아 보이죠? 가난의 대물림 뭐 이런 거죠. 영희는 온종일 편집꽃 앞에 앉아 줄 끊어진 기타를 쳤다. 최후의 시장에 사온 기타였다. 내가 방송통신고교의 강의를 받기 위해 라디오를 사러 갈 때 영희가 따라왔었다. 쓸만한 라디오가 있었다. 그런데 영희가 먼지 속에 놓인 기타를 들어 퉁겨보는 것이었다. 영희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기타를 쳤다. 긴 머리에 반쯤 가려진 옆얼굴이 아주 예뻤다. 영희가 치는 기타 소리는 영희에게 아주 잘 어울렸다. 나는 먼저 골랐던 라디오를 살 수 없었다. 좀 더 싼 것으로 바꾸면서 영희가 든 기타를 가리켰다. 어떻습니까? 오빠가 영희를 굉장히 아끼죠? 그 라디오가 고장이 되고 기타는 줄이 하나 끊어졌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도 그냥 안 됐네요. 라디오는 고장 나버리고 좀 더 비싼 거 샀어야 되는데 기타 안 사고, 기타는 줄이 끊어지고, 결국 뭘 암시합니까? 그만큼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는 걸 암시합니다. 돈이 있었으면 2개 샀겠죠. 경제적 궁핍을 암시합니다. 매우 가난하다는 걸 암시해요. 그래서 라디오도 쓸모없고 기타도 쓸모없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죠. 줄 끊어진 기타를 영희는 쳤다. 나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옛말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을 아버지는 개천 건너 주택가에 사는 젊은이에게 빌렸다. 그가 누굽니까? 지섭. 지섭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인물은 자, 이 인물은요, 지식인을 상징합니다. 대표의 지식인을요. 그래서 얘가 좋아하는 세상이 이겁니다. 좀 도덕적인 세상, 도덕성이 확립된 정직하고 열심히 노력한 자가 잘 사는 도덕성이 확립된 순수한 세계.
또는 사랑이 있는 세계. 사랑이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네. 이러한 세계를 꿈꾸는 자예요. 근데 그러한 세계가 쓰여진 것이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인데, 그 1만 년 후라는 말이 그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라고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죠. 네. 그래서 지섭이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자, 그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지섭이 하는 말은 나를 들었다.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요 부분. 요렇게. 예. 그 뒷페이지까지요. 네. 이 땅에서 기대할 것은 없다고 그랬네요. 이 땅에서 기대할 건 없다. 그랬더니 왜? 라고 물었어요, 아버지가. 사람들이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도 남을 위해서 눈물 흘릴 줄 모르고 인정머리가 없죠. 그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이기 때문이다. 죽은 땅은 희망이 없다. 하긴 그렇지 뭐.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물읍니다. 아저씨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일 안 하더니 일을 했지. 열심히 했어. 모두가 열심히 일했네. 그럼 나쁜 일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법을 어긴 적 없으세요? 없어. 라고 말했네요. 다음 페이지요.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지 않으셨어요. 기도 올렸지.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랬습니다.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이런 죽은 땅을 떠나야 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떠나다니 어디로? 자, 아까 앞부분에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아니, 여기까지가 아니라 달나라로 여기까지. 어디로? 달나라로. 이 달나라. 이거 상징이죠. 네. 아까 난쟁이 상징이었죠. 뭘 상징하죠? 이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이상적인 세계. 진짜 자기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꿈꾸는 세계. 이상적인 세계.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 정직하고 사랑이 가득한 세상. 그때 갑자기 얘들아! 어머니의 불안한 음성이 높아집니다. 난 아버지가 있던 책장을 덮고 뛰어나갔죠. 영화 영희는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나는 방죽, 연못이 연못가로 가서 곧장 하늘을 쳐다보았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 맨 꼭대기 아버지, 어머! 네, 여기 그림 보이죠? 네. 바로 한 걸음 정도 앞에 달이 걸려있어. 다른 상징이라고 달나라, 이상적인 세계. 자, 근데 이게 아버지가 달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어렵죠. 아버지는 피리치름 잡고 발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 자세로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 이 부분요. 네. 아버지가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는 것은 달나라에 가고 싶어서 그렇죠. 네, 달나라에 가고 싶다. 달나라에 가고 싶음. 네. 근데 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대신 뭐라 날린 겁니까?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그런 몸부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보면 현재의 비극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으려는 절망적인 몸부림. 자, 소설의 2부와 3부로 이제 가게 되는데, 2부는 이제 영호가 서술자예요. 영호가 서술. 3부는 여동생인 영희가 서술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작 소설인 거예요. 그래서 단편인 것 같은데 장편이죠. 단편과 장편의 장점을 다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형태의 소설 창작법이죠. 결국 이제 영호가 몸부림쳐지만 집은 강제 철거당해요. 영호가 막 이렇게 막 도끼를 들고 설치지만 안 됩니다. 철거업자들한테 결국 밀리죠.
자, 영희는요, 그 아까 그 검은색 승용차 거기를 타고 영희가 사라져요. 그래서 가족들은 막 영희 찾느라고 난리죠. 네. 그래가지고 그 여자, 그 집의 여자가 돼요. 그 남자의 거강꾼의 여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거기 그 등기를 훔쳐요. 등기 집문서를 훔쳐가지고 돌아오지만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죠. 자, 아버지는요, 나중에 아버지를 찾아도 찾지 못했지만 어디 찾았냐면 이 굴뚝 밑바닥에 떨어져서 돌아가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찌 보면 좀 말하면 자살을 하셨다고 봐야 되겠죠. 자, 좀 애달픈 진짜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러면 작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갈래, 연작 소설이죠. 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다루기 때문에 세태 소설이라고 합니다. 세태. 세상 사람들의 인생살이 세태 소설. 성격. 굉장히 그 실제 그 어디선가 있었던 일 같죠. 사실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비판적이죠. 네. 또 하나 뭘까요? 또 하나 빨간 걸로 써야지. 뭘까요? 상징적입니다. 달, 그죠? 달나라, 또 난쟁이, 상징이라 그랬죠? 네, 등등. 그 다음에 시점은요, 당연히 1인칭 주인공 영수죠. 영수. 1인칭 영수가 나는데 주인공 시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배경은 뭐 얘기 안 해도 알겠지만 언제? 1970년대 한참 우리 산업화되고 공업화될 때 어디에서? 나공구 행복동에서. 네. 근데 이건 반어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네. 주제는 이제 뻔합니다. 주제. 산업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돈 잘 번 사람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소외받는 사람이 너무 많았죠. 산업화 이면에 자리한 특히 도시빈민들.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은 집도 없고 직장도 없죠. 도시빈민의 소외와, 그죠? 이들은 또 엄청 노동을 많이 했어요. 소외와 가난, 궁핍, 이거 주제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서술 특징을 한번 정리해보죠. 서술 특징. 자, 서술 특징. 이건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서술 특징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현재와 과거를 교차서술합니다. 지금 있었던 일, 옛날에 있었던 일, 과거 교차서술한다. 막 섞여서 나와요. 현재와 과거를 교차서술한다. 두 번째,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죠. 상징적 소재. 이거 사용해서 주제를 암시합니다. 아까 뭐라고요? 달, 그 다음에 난쟁이, 이거 다 상징적이라고 그랬죠? 네. 세 번째, 도시 빈민의 애환을 반어적 표현으로 드러내죠. 네. 반어적 표현 사용. 반어적 표현. 네. 빈민의 애환. 애환을 강조합니다. 빈민의 애환을 강조한다. 네 번째, 짧은 문장을 많이 사용했죠? 네. 문장이 길지 않으니까요, 짧은 문장을 많이 사용해요. 그 다음에 접속어 이런 거 사용 안 합니다. 네, 접속어 쓰지 않았어요. 아주 절제했죠. 수식어 이것도 사용하지 않아요. 결국 이렇게 해서 그들이 처한 비극성이 더 강조됩니다. 비극성이 강조돼요. 문장이 길면 늘어지는데 늘어지지 않고 짧게 있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처한 비참한 현실이 더 잘 드러나는 거예요. 의도적입니다. 다섯 번째,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가급적 안 썼어요. 나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 주관적 느낌이나 느낌 또는 주관적인 어떤 견해 이런 것은 가급적 배제했어요. 가급적으로 여기다 쓰지 말고 이쪽으로 쓰죠. 네, 가급적 배제. 배제는 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묘사했다. 객관적 태도로 묘사. 그러니까 비참한 것이 더 이제 아주 사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학습 활동에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 2번 요번 난쟁이가 상징하는 바가 뭐냐? 그 다음에 요거 세 번째 요거 벽돌공장 굴뚝에서 종이뱅이를 날리는 이유가 뭐냐? 어렵지 않죠? 이거 별표하겠습니다. 네, 이거 별표입니다. 네, 나머지 것들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난쟁이는 뭘 상징한다고요? 네, 힘겹게 살아가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네, 70년대 산업화 시대에 힘겹게 살아가는 경제적이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사회적에서도 강자가 아니고 약자, 즉 소외된 계층을 말한다. 소외 계층을 의미한다. 상징한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벽돌 공장 굴뚝에서 종이뱅기를 날리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고통스러운 현실을 달나라가 이상적인 색이죠.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 벗어날 수 있는 달나라에 가고 싶지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이 비행기라도 날리며 몸부림을 치는 거죠. 종이 비행기라도 날리며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가슴 아프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맨 뒷부분에 보면 네, 이 부분 꼭 보셔야 됩니다. 작품 해제. 자, 형광펜을 칠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같은 제목의 연작소설, 제목이 같아요. 제목의 연작소설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본문에 나오는 부분은 총 세 부분, 네, 그 중에 영수가 서술자로 등장하는 첫 번째 부분이 교과서에 실린 겁니다. 2부하고 3부는 영어, 영희가 서술자로 등장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키가 117cm, 몸무게는 32kg 난쟁이. 일부러 구체적인 수치가 보이는데요. 경제적, 사회적보다 약자다. 힘겹게 살아가는. 좀 전에 정리했죠? 네, 만들고 소비하는 분배 구조에서 너는 받지 마, 억압받고 넌 저리 꺼져라고 소외받는 계층을 상징한다. 근데 이들이 사는 곳은 나공구 행복동이죠. 이게 반대되죠. 그래서 반화적 표현이다. 되게 이름은 거창하고 이쁘지만 그들이 받는 그 어떤 혜택은 비참했다. 그런 것이죠.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 세계를, 이 세상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으로 나눈 겁니다. 이러한 대립 속에서 난장이는 끝내 희망의 길을 찾지 못하고 결국 굴뚝에서 떨어져 죽죠. 달나라에 가고 싶어 종이뱅기를 접어 날리지만 현실에서는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난쟁이 가족의 그 가난과 파멸을 통해 요 부분이 중요한데요. 70년대 산업화 사회에 소외당하는 시민의 삶을 고발했다는 거. 이 작품의 가치죠. 네, 이 작품이 이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리고 꼭 소설가가 꼭 하고 싶은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사회에 큰 파장을 남겼습니다. 이 당시에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막 대학가에서 연극으로도 많이 만들어지고요.
네, 드라마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찍고 굉장히 막 다른 작품도 많이 만들어질 정도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작품이었어요. 네, 조시의 시의 아주 대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연작소설이 뭔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독립된 완결된 구조를 갖지만 일군의 여러 작품들이 일정한 내적 연관을 가지고 연쇄적으로 묶여있는 소설 형식을 말해요. 네. 그 다음에 각 작품은 다 인물 똑같습니다. 각각의 작품에 동일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은 단편의 장점과 그 다음에 인간의 삶과 그 관계 양상을 다양하게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장편의 장점이 다 아우러지는 그런 소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문구의 우리 동네랄지 밑에 나오죠. 네, 이문구의 관촌수필 말고 이문구 우리 동네, 이청준의 남도사랑도 양 기자의 원미동 사람이 유명하죠. 네, 이 안에 비가 오면 가래봉동이 간다 이런 소설이 함께 섞여 있죠. 이런 소설들이 다 연작 소설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난쟁이 가수와 어울린 작은 공이라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